대전시민공동체는 2016년 대전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웃을 돌보며 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봉사단체입니다. 평화인권, 생명나눔,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중 평화인권 활동의 하나로 인권 오디오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 활동을 하는 우리 단체가 읽기로 한 첫 번째 작품은 김숨 작가의 소설 한명입니다. 제목의 한명은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가 한 명 남은 시점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현재 2021년 5월 기준으로 14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언젠간 한 분이 되겠죠. 한 명의 또 다른 의미는 작품의 화자인 주인공 역시 일본군 피해자이지만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비공식 피해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람들은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피해자, 그 모두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해 주신 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많은 오디오북 중에서 인권 오디오북을 선택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둘이었는데 간밤 한 명이 세상을 떠나 차분히 담요를 개키던 그녀의 손가락들이 고받은다. 3명에서 한 명이 세상을 떠나 2명 남았다는 소식을 들은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귤색이던 극세사 담요는 바래고 물이 빠져 살구색에 가깝다. 그녀는 마저 담요를 개켜 한쪽으로 치우고 손으로 방바닥을 쓴다. 먼지와 시로락이 살비든 은빛 머리카락들을 손바닥 아래로 모아 뭉치던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린다. 여기 한 명이 더 살아있다. 그녀는 티보이를 켜둔 채 마루로 나간다. 마당으로 내려서려다 말고 어깨를 움츠린다. 고동색 신발 옆 까치가 날개 쭉지에 부리를 쳐박고 죽어있다. 나비가 잡아다 놓은 것이다. 나비는 나흘 전에는 참새를 잡아다 놓아두었다. 세상에 태어나 아직 아무것도 쥐어본 적 없는 갓난아기의 손처럼 작고 여린 새끼 참새였다. 그렇잖아도 그중 그녀는 골목에서 비행 연습을 하는 새끼 참새를 보았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늘지고 후미진 골목에서 새끼 참새는 비상과 추락을 부단히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허공 어딘가에 숨어 지켜보던 어미 참새가 비상 경보기를 작동시키듯 요란하게 울부짖었다. 놀란 새끼 참새는 재빠르게 빗물 홈통 속으로 삼켜지듯 숨어들었다. 그저 새끼 참새의 재롱을 구경하고 싶었던 그녀는 인간인 자신이 참새들에게 두려운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씁쓸히 깨달았다. 그녀는 마루턱에 2발을 반쯤 걸치고 옹송거리고 앉는다. 죽은 까치와 신발이 이상하게 분간이 안 되어서 몇 번을 번갈아 바라본다. 마당 어디서도 나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나비는 가냘픈 듯 나에선 울음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릴 때도 있지만 대개는 기척 없이 다녀간다. 대문 옆 플라스틱 용기 속 사료와 물이 줄어든 것으로 그녀는 나비가 다녀갔는지 아닌지를 안다. 주인은 아니지만 그녀는 나비에게 사료와 물을 챙겨준다. 피골이 상접한 고양이가 수도가를 어슬렁거리기에 다시 국물 낸 멸치를 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라면 시작이었다. 야생성이 강한 짐승들 중에 자신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선물하기 위해 사냥을 하는 짐승이 고양이 말고 또 있을까 싶다. 아무튼 나비는 쥐든 새든 자신이 사냥해 잡은 전리품들을 전시하듯 그녀의 신발 옆에 놓아두고는 한다. 나비가 처음 그녀에게 가져다 준 선물도 죽은 까치였다.
그녀는 정색을 하고는 나비에게 까치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놓으라고 다그쳤다. 마당 시멘트 바닥에 늘어져 들은 척도 하지 않던 나비는 이튿날 도리어 지를 잡아다 그녀의 신발 옆에 놓아두었다. 자신이 애써 잡아다 주는 선물들을 그녀가 소름 끼쳐 한다는 걸 나비가 모르지 않으리라. 나비가 인간인 자신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살생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녀는 몸서리가 쳐진다. 간밤에 또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서인지 그녀는 나비의 살생이 다른 날보다 더 불길하고 끔찍하다. 까치의 잿빛 뿌리는 포도알만큼 벌어져 있다. 벌어진 뿌리 안은 샛발 같아. 누군가 그 안에 피를 몰래 뱉어놓고 간 듯. 나비는 저 까치를 새벽빛 속에서 잡았을까. 신발을 신으려 마루 밑으로 내밀던 오른발을 그녀는 도로 거두어들인다. 오른발이 신발이 아니라 그 옆 죽은 까치를 향해서. 수도가로 걸어가던 그녀의 고개가 훌쩍 들린다. 골목에서 까치가 울어서. 까치 울음소리는 울대가 아니라 거무스레한 부리 끝에서 나오는 소리 같다. 지렁이의 살점을 쪼고 쥐의 내장을 파헤치던 부리 끝에서. 까치가 울 적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동생들에게 말했다. 집 앞 강으로 다슬기를 잡으러 간 큰딸이 해가 바뀌도록 돌아오지 않자 까치가 우는구나. 저 까치 우는 데 좀 가봐라. 그때마다 여동생들이 물었다. 까치 우는 데는 왜요? 까치 우는데 네 언니가 죽어 있을지 모른다. 하여간 까치가 울기만 하면 부엌에서 군부를 지피다가도 장독에서 간장을 뜨다가도 동생들을 불러 말했다. 저기 까치 우는 데 좀 가봐라. 여동생들은 무서워서 까치가 우는 데에 가지 못했다. 어머니가 하도 가보라고 해서 둘째 여동생은 거짓말을 다 했다. 까치 우는 데가 아니라 고구마 밭에 다녀와서는 까치 우는 데 가봤는데 언니가 없던걸요?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물어보고 싶다. 어째서 어머니가 가지 않고 어린 여동생들에게 가보라고 한 것인지. 5해가 지나도록 큰딸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강냉이 연암개를 싸들고 담배밭 너머에 사는 점쟁이를 찾아갔다. 큰딸이 물 건너가 죽었다는 점괘가 나오자 어머니는 밤마다 장독에 물 3공기를 떠놓고 절을 했다. 간장독 위에 1공기, 된장독 위에 1공기, 고추장독 위에 1공기. 된장독은 장을 못 담가서 비어 있었다. 콩을 구워다 기껏 메주를 쑤어 놓았더니 배가 고픈 여동생들이 야금야금 다 뜯어 먹어버렸다. 날품을 팔아서 먹고 살던 아버지는 식구들이 하루 먹을 양식도 제대로 구해오지 못했다. 어머니는 황국 신민의 서사를 못 외워 식량 배급을 타지 못했다.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황국 신민의 서사를 외워야 식량 배급을 탈 수 있었다. 어머니는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콩깻묵을 얻어다 동생들을 먹였다. 하루 종일 디디방아를 찧어주고 딩기를 얻어다 시래기를 넣고 끓여 먹이기도 했다. 다슬기라는 미물이 지닌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녀는 알고 있다. 그 작은 게 물 밖에서 얼마나 악착같이 버티는지. 지우개똥 뭉치 같은 게. 그게 70년도 더 전이다. 그게 벌써 70년도 더 전. 고향마을 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그녀는 난데없이 나타난 사내들에게 붙들려 강둑 위로 끌려갔다. 한 명은 그녀의 다리를 잡고 한 명은 팔을 잡더니 그녀를 트럭 짐칸으로 던졌다. 그녀는 높이 떴다가 세게 떨어졌다. 5-6명의 소녀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사내들이 4이었는지 5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사내들은 자기들끼리 일본말을 했다. 소녀들을 대구역에서 하얼빈역까지 인솔한 사내는 그들 중 하나였다. 죽일까 싶어서 그녀는 자신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것인지 묻지 못했다. 그저 한도 없이 무서웠다. 트럭은 개울가에 자리한 여관에 들러 소녀들을 한 보따리 태웠다. 겁에 질려 있는 그녀와 다르게 여관에 있던 소녀들은
명랑하니 들떠 있었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까르르 자지러지기도 했다. 여관을 떠나기 전 그녀는 변소에 다녀오다 산비탈에 피어있는 보라색 꽃을 보았다. 생전 처음 보는 꽃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그녀에게 한 소녀가 물었다. 예쁘니? 무슨 꽃이에요? 도라지 꽃이야.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던 소녀는 까만 깡동 치마에 단추 달린 긴 면적삼을 입고 게다를 신고 있었다. 따줄까? 소녀가 물어서 그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도라지 꽃을 따려고 산비탈 쪽으로 다가가는 그녀를 향해 사내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놀라 허둥거리는 소녀의 발에 도라지 꽃이 밟혀 뭉개졌다. 열차를 타고 가는 내내 소녀의 개다시는 발에는 진 뭉개진 도라지 꽃이 달라붙어 있었다. 트럭이 1시경쯤 달려가 소녀들을 부려놓은 곳은 대구역이었다. 대구역에서 도망치지 못한 것이 그녀는 두고두고 한이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도망칠 엄두를 못 낼 것 같다. 그녀를 납치해 트럭에 태운 사내들이 지키고 서 있는 데다 대구역은 일본 헌병들과 군인들로 버글거렸다. 더구나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역사의 기세에 기가 눌려 있었다. 소녀들은 파도처럼 밀려들고 밀려가는 사람들 무리에 떠밀리지 않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다. 소녀들의 나이는 대개 15살이었다. 옷차림은 제각각이었다. 몸빼 비슷한 바지에 하오리를 입은 소녀도 까만 유동치마에 하얀 자미사 저고리를 입은 소녀도 있었다. 그녀는 아래에는 깡통하고 얄궂은 바지를 입고 위에는 검정 광목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다. 흰 치마 저고리에 명주 실테레 같은 머리를 쪽지고 흰 광목 보자기에 싼 장닭을 끌어안고서 열차를 기다리던 늙은 여자가 소녀들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벼슬이 유난히 크고 붉던 장닭은 보자기 밖으로 삐죽 내민 대가리를 경기하듯 흔들어댔다. 시커먼 열차 대가리가 목이버섯 같은 연기를 토하면서 선로 위로 떠오를 때 그녀는 왼손을 그어쥐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녀들에게 떠밀려 열차에 오르는 그녀의 왼손에는 다슬기 6마리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가 손을 너무 꽉 그어쥐어서 다슬기들이 손바닥에 구멍을 내듯 파고들었다. 키가 크고 낯이 긴 50살은 넘었을 것 같은 사내가 뒤에서 소녀들을 몰면서 열차에 올랐다. 그녀를 들어 트럭 짐칸으로 던질 때 다리를 잡았던 사내였다. 그때만 해도 50살이면 영감이었다. 풍덩하고 후줄근한 바지 위에 흰 저고리를 걸친 사내의 더부룩한 머리가 소금밭을 뒹굴다 온 듯 희끗희끗했다. 열차 안에서 소녀들에게 건빵처럼 메마르고 누르스름한 빵 조가리를 나누어 주더니도 그 사내였다. 열차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소녀 셋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마주보고 있었다. 둘씩 짝을 지은 일본 군인들이 수시로 복도를 돌아다녔다. 포항에서 올라왔다는 열차에는 포항 소녀 넷이 타고 있었다. 대구역에서 탄 열차가 원산이라는 곳을 지날 때까지도 그녀의 왼손에 쥐어져 있던 다슬기들은 살아 꿈쩍거렸다. 그녀는 잠들지 않으려고 애썼다. 잠든 새 다슬기들이 손가락 세세로 달아나 버릴까봐. 막연했지만 다슬기들이 자신을 고향마을 강가로 데려다 놓으리라는 믿음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다슬기들이 말라 죽을까봐 손가락으로 침을 찍어 발라 주었다. 구린 듯 달짝지근한 냄새를 풍기는 침은 그러나 금세 말랐다. 문득 한 명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다. 다른 한 명이 세상을 떠나 자신만 남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망망한 바다에 홀로 떠있는 배처럼 두렵고 외롭지 않았을까. 여기 한 명이 더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위안이 되려나.
여기 한 명이 더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더라도 그이에게는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녀는 한 명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그녀 또한 율봉군 위안부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는 것은 그녀가 위안부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그녀는 자신처럼 위안부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어딘가에 또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창피스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방안을 휘둘러 보던 그녀의 시선이 거울에 고정된다.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는 거울이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미궁의 세계처럼 낯설다. 여기가 어딘가. 열차를 타고 가는 내내 그녀는 속으로 수백 번을 물었다. 여기가 어딘가. 그녀는 평소 잘 다니지 않는 골목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15번지는 온갖 골목들이 규칙 없이 얽히고 설켜 있다. 어떤 골목은 지나치게 길고 어떤 골목은 뭉툭하다.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는 골목이 있는가 하면 막다른 골목도 있다. 굴곡과 경사가 심하게 진 골목도 있다. 골목에서 그녀는 하필이면 늙은이와 맞닥뜨린다. 늙은이는 혼자가 아니다. 늘 그렇듯 아들과 함께이다. 나무홍이 같은 뭉툭한 턱과 곱슬머리가 인상적인 늙은이는 어디를 가든 아들을 데리고 다닌다. 늙은이의 아들은 50살이 훌쩍 넘었지만 뇌기형으로 지능이 5살 수준이다. 부자지간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늙은이와는 생김이 도무지 딴판이다. 세상을 굽어보듯 등허리가 굽고 왜소한 늙은이와 다르게 아들은 씨름 선수처럼 거구에다 눈썹 짙고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다. 골목에 버티고 서서 꿈쩍도 하지 않으려는 아들을 늙은이가 어르고 달래는 모습을 그녀는 종종 보았다. 그러나 늙은이가 아들을 윽박지르거나 아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은 못 봤다. 서울 미용실 여자의 말에 따르면 늙은이는 아들을 끔찍이 위한다. 10수년 전 복지관 사람들이 늙은이를 찾아와 아들을 장애인 시설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상의를 해온 적이 있었다. 광분한 늙은이가 눈이 뒤집혀서는 시칼을 들고 난리를 친 뒤로 누구도 늙은이에게 아들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다. 그렇잖아도 그녀는 혹시나 늙은이 부자와 마주칠까봐 가슴을 졸였다. 15번지 골목들에서 그녀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이들은 그들이다. 그들이 그녀에게 해코지는커녕 아른 채조차 해오지 않는데도 그녀는 그들 부자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코가 얼얼하도록 짙은 지린내가 늙은이 부자에게서 나는 것인지 골목에서 나는 것인지 그녀는 분간이 안 된다. 늙은이는 15번지 일대 빈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전선을 수거한다. 전선 속 구리를 보물상에 내다 팔기 위해서다. 늙은이가 사는 집은 그녀가 사는 양옥집과 골목 2개를 사이에 두고 있다. 붕괴된 담 너머로 마당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집이 늙은이가 사는 집이다. 마당은 늙은이가 수거한 전선 뭉치와 구리 천지다. 그녀는 늙은이가 빈집에서 어떻게 전선을 수거하는지 모른다. 죽은 짐승의 몸뚱이에서 핏줄을 뽑듯 뽑지 않을까? 그녀의 두 눈이 늙은이 손에 들린 붉은 양파망을 기어이 보고야 만다. 양파망 속에는 새끼 고양이가 들어있다. 늙은이는 빈집들에 들어 전선을 수거하는 일 말고 다른 일도 한다. 바로 새끼 고양이 포획이다. 늙은이는 15번지 일대 새끼 고양이를 닥치는 대로 잡아다 시장에 내다 판다. 집 없이 떠드는 고양이들이 서로 교미에 낳은 새끼 고양이들이라 늙은이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다. 서울 미용실 여자는 늙은이가 새끼 고양이 한 마리당 아무리 못 받아도 5,000원은 받을 거란다. 넉 달 전쯤 그녀는 오늘처럼 정처 없이 골목들을 돌아다니다 늙은이가 새끼 고양이를 어떻게 잡아들이는지 똑똑히 지켜보았다.
늙은이의 손이 새의 발처럼 오므라들더니 새끼 고양이의 목덜미를 약바르게 움켜잡는 것을, 공포에 질려 날새운 발톱으로 허공을 핥히어대는 새끼 고양이를 붉은 양파망에 우격다짐으로 집어넣는 것을, 새끼 고양이 무게 때문에 길게 늘어진 양파망을 빈집 대문 기둥에 거는 것을, 양파망은 새끼 고양이를 포획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올감이었다. 아버지인 늙은이가 그 모든 과정을 끝마칠 때까지 사내는 벌을 받는 초등학생처럼 얌전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어쩐지 그 모든 과정을 이 사내의 머릿속에 한 장면 한 장면 고스란히 새겨졌을 것 같았다. 늙은이는 새끼 고양이가 든 양파망을 전봇대에 매달아 놓고 휘적휘적 골목을 나간다. 양파망 속 새끼 고양이는 지친 것인지 지레 포기한 것인지 죽은 듯 조용하다. 버둥거리지도 울부짖지도 않는다. 그녀는 새끼 고양이가 일찌감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깝다. 어미젖을 거의 못 먹었는지 늑골이 살갗을 찢고 튀어나올 듯 말랐다. 15번지가 빈집과 고양이 천지인 재개발 예정구역이 아니라 두매산골이었다면 늙은이는 새끼 고양이가 아니라 산토끼나 꿩이나 멧돼지를 잡는 사람이 되었을까. 새끼 고양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번 돈 5,000원으로 늙은이는 무엇을 살까? 쌀을, 달걀을, 소금을, 라면을, 우유를, 감자를, 밀가루를. 5,000원이면 미니슈퍼에서 파는 달걀을 한 판 살 수 있다. 한 달 전쯤 그녀는 늙은이가 미니슈퍼에서 계란을 한 판 사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니면 5,000원으로 전기세나 수도세나 도시가스비를 내는데 쓸까?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새끼 고양이가 가늘고 질긴 신음을 토한다.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골목을 둘러본다. 골목에는 그녀 자신과 새끼 고양이뿐이다. 양파망은 그녀가 깨금 발을 하면 손이 충분히 닿는 높이에 걸려 있다. 그러나 그녀는 양파망을 전봇대에서 내려 새끼 고양이를 꺼낼 엄두가 도무지 나지 않는다. 새끼 고양이를 양파망에서 꺼내 풀어줄 여력이 없다. 자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에는 자신이 너무 늙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새끼 고양이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새끼 고양이에게 눈꽃만한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몹쓸 해코지를 한 것 같다. 양파망에 넣어지는 순간 새끼 고양이는 늙은이의 것이 되었다. 밤매다가 목화 따다가 물동이이고 동네 우물가에 물 길러 갔다가 내과에서 빨래해 오다가 학교에 가다가 집에서 아버지 병간호 하다가 억지로 끌려온 소녀들이 하나 옥상이나 오바상이나 오토상이라고 부르던 일본인 업주의 것이 되었듯. 소녀들은 전투가 매일 있었으면 했다. 전투가 있는 날에는 군인들이 오지 않았다. 전투가 매일 있었으면 하는 바람만큼이나 전투를 나간 군인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다.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들은 광기에 휩싸인 듯 들떠있고 난폭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투성이에다 씻지를 않아 악취를 풍겼다. 전투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몰려오는 날이면 위안소에서는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군인과 소녀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방, 소녀가 도망치다가 붙잡혀와 두드려 맞고 있는 방, 술 취한 군인이 난동을 부리는 방, 소녀가 서럽게 흐느껴오는 방, 사투를 끼지 않으려는 군인과 소녀가 실랑이를 벌이는 방, 사투를 절대 끼지 않으려는 군인들이 종종 있었다. 자신이 몹쓸 병에 걸려서 사투를 꼭 끼고 해야 한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그깟 병에 걸리는 게 무슨 대수냐고 막무가내로 덤벼들었다. 그런 군인을 만나면 그녀는 임질이나 매독에 걸릴까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전투를 앞두고 울던 군인도 있었다.
아버지의 군복을 훔쳐 입은 듯 몸집이 왜소하던 군인은 그녀가 누이 같았는지 그녀를 붙들고 울었다. 일본 군복만 봐도 넌더리가 났지만 그녀는 군인을 달랬다. 울지 말라고,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전투를 나간 일본 군인들이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겁에 질려 아이처럼 우는 군인이 안쓰러웠다. 그 군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녀는 모른다. 그 뒤로 그녀는 그 군인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군인들은 전투가 없는 동안에는 그나마 온순한 편이었다. 소녀들은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기도 했다. 소녀들은 일본이 지면 자신들도 모두 죽는 줄 알았다. 일본이 이겨야 고향에 갈 수 있다. 하하는 소녀들에게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면 팔자를 고치게 해주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일본이 이기기만 하면 논 서너 마지기는 장만할 돈을 손에 들려 고향에 보내주겠다. 그녀는 논 서너 마지기 살 돈은 아니더라도 오칠 광목 서너 필이라도 사들고 고향집에 돌아갈 수 있었으면 했다. 장 담글 콩이라도 서너 마리라도. 이제 여기서 죽는 거보다 하면서도 이런 데 있다가 집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한탄하면서도 고향집에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었다. 실공장에 있었다고 해야 하나? 비단 공장에 있었다고? 아니면 그냥 좋은 공장에? 하하는 소녀들을 대여섯 명 뽑아 오지에 있는 군부대로 출장 보내기도 했다. 군부대에서 군용 트럭을 보내 소녀들을 태우고 갔다. 군부대에서는 천막을 쳐 임시위안소를 만들고 합판으로 칸칸을 나누고는 소녀들을 들여보내 군인들을 받게 했다. 소녀들은 개구리처럼 다리를 오그린 어정쩡한 자세로 하루 종일 군인을 받았다. 저녁이 되면 소녀들은 오그린 다리를 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장교들은 천막까지 오지 않고 자신들의 막사로 소녀를 불렀다. 밥은 군인들이 항고에 가져다 주는 대로 먹었다. 대개 납작한 보리쌀로 지은 밥 두어 숟가락과 단무지 서너 점이 전부였다. 아주 간혹 희멀건 시금치국이나 간즈메라고 부르던 생선 통조림을 주기도 했다. 소녀들은 일주일쯤 군인들을 봤다가 다시 위안소로 돌아왔다. 한 번은 군부대를 찾아가는 길에 중국인 마을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소녀들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시체를 보았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시체들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울부짖고 있었다. 소녀들을 태운 군용 트럭은 길에 널린 시체들의 팔을, 다리를, 머리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군용 트럭 바퀴가 뒤룩뒤룩 살찐 사내의 배를 밟고 지나갈 때 그 안에 든 내장이 짓뭉개지는 것이 소녀들의 심장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흙벽에 등을 기대고 늘어져 있는 사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분선이 그녀의 어깨를 툭 쳐왔다. 송아지처럼 누런 개가 소년의 시체를 물고 가는 것을 보라고. 개가 시체를 왜 물고 갈까? 분선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뜯어먹으려고. 배가 고프니까. 춘희 언니가 입을 삐죽거렸다. 잠에서 막 깨어난 봉해가 피식 웃었다. 무너진 집 위에서 담요만한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불에 탄 집 앞에 맨발로 망연자실 서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어 군용 트럭을 타고 가는 소녀들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군용 트럭이 중국인 마을을 지나 한참을 더 달려가자 강이 나타났다. 그녀의 고향 마을에 흐르는 강보다 폭이 2배는 더 되는 강이었다. 강 한쪽에는 뿌리와 가지를 절단한 나무들이 무더기 버려져 있었다. 총을 찬 군인들이 강나루를 지키고 있었다. 시체들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면서 떠내려가다가 소녀들을 태운 배가 지나가자 양옆으로 갈라졌다. 둥근 접시 의 감자는 아이 주먹만 하다. 시로라기 같은 김이 오르는 감자를 그녀는 지상에서 주어진 마지막 음식인 듯 바라본다. 마침내 감자를 집어드는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초점을 잃고 흔들린다.
그녀가 감자 들린 손을 앞으로 내민다. 먹어. 자신 앞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도 감자 들린 손을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연순이 앞에 앉아 있는 것만 같다. 연수는 잘 먹지 못해 마르면서도 군인들이 어쩌다 가져다 주는 건빵이나 캐러멜, 통조림을 먹지 않고 나무 괴짝 속에 모아두었다. 먹을 게 없어 찔레꽃이나 뻐꾹나물 잎이나 따먹고 있을 동생들이 생각나서였다. 뻐꾸기가 울 즈음에 피는 뻐꾹나물 어린 잎은 삶지 않고 생으로 먹었는데 쓴맛이 났다. 연수는 먹지 못하고 모은 것들을 자신을 자주 찾아오는 소희에게 부탁해 고향집으로 붙일 것이라고 했다. 연순과 동갑인 딸이 있는 소희는 어느 날 전투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뒤 연수는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광목 보따리를 끌어안고 화물트럭 짐칸에 오르는 연순의 얼굴은 볼살이 쏙 빠져 뾰족했다. 떠나는 연순을 배웅하러 마당으로 나온 소녀들이 수군거렸다. 여기 올 때만 해도 얼굴이 참 예뻤는데 살이 빠져 못쓰게 되었네. 배를 가르고 아기를 빼냈다지. 단골처럼 낯이 익은 일본 군인들이 한참 오지 않으면 소녀들은 그들이 전투에 나가 죽었나 보다 생각했다. 그녀는 감자를 아주 조금 떼어 자신의 입으로 가져간다.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소녀들은 잘 알았다. 소녀들은 굶주림을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 입이라는 게 빚어지기 전부터. 누가 신발을 훔쳐갔을까? 그녀의 얼굴이 울상으로 일그러진다. 마당을 살피던 그녀의 눈길이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신발을 쓰레기통 뒤에 숨기듯 놓아두었다는 걸 깜빡했다. 그녀는 신발을 들어 마루 밑에 가지런히 내려놓는다. 어쩐지 남의 신발인 듯 낯설어 신지 못하고 물끄러미 내려다보기만 한다. 그이가 벗어두고 간 신발 같은 생각마저 든다. 둘이었는데 한 명이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진 한 명의 신발만. 그이가 간밤에 자신의 집에 다니러 왔다가 신발을 벗어두고 간 것 같다. 그녀는 한 명이 혹시나 탄실이 아닐까 싶다. 과만간산 칼리를 삼키는 바람에 목구멍이 쪼그라든 애순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매독 때문에 눈이 먼 탄실을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니던 장실 언니가. 언니는 군인을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인 탄실을 자신으로부터 멀찍이 떨어뜨려 놓았다. 하루 종일 달고 다니던 의수나 의족을 풀어 저만치 밀어놓듯. 살아오는 동안 그녀는 만주위안소에서 함께 있었던 소녀들 중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소녀들의 소식은커녕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다. 해방이 되고 소녀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덜어는 일본 군인들을 따라가고, 덜어는 중국에 남고, 덜어는 국경을 넘다가 죽고, 하여간 죽는 게 여사였다. 누구누구가 살아서 돌아왔는지 궁금하면서도 보고 싶어 죽겠어서 군자의 고향집까지 찾아갔으면서 그녀는 혹시나 우연히 소녀들을 만날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길을 가다가도 누가 자신을 유심히 쳐다보는 것 같으면 얼른 골목으로 숨어버렸다. 만주 위안소 같은 곳이 또 있다는 걸 그녀는 다른 위안소에 있다가 온 소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서 알았다. 그때까지 그녀는 그런 곳이 세상에 더는 없는 줄 알았다. 그녀가 만주 위안소에 온 지 3년쯤 지났을 때 소녀들은 25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위안소를 떠나간 소녀들이 제법 있는데도 그랬다. 제발로 위안소를 떠난 소녀는 한 명도 없었다. 다들 병이 들어 쫓겨나다시피 위안소를 떠났다.
하하는 매독 같은 심한 병이 나면 화장실을 따로 쓰도록 하다가 나아지면 다시 군인을 받게 했다. 2번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3번째 재발하면 방에서 끌어내 화물 트럭 짐칸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 군인들이 와서 데리고 가기도 했다. 그렇게 떠난 소녀들 중 다시 돌아온 소녀는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다른 위안소로 갔는지 하하는 소녀들에게 절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자기 피와 아편을 먹고 죽은 기숙 언니처럼 죽어서 위안소를 떠나는 소녀들도 있었다. 소녀들이 떠나거나 죽으면 어김없이 새로 소녀들이 왔다. 그녀처럼 위안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고 오는 소녀들도 있었고 다른 위안소를 떠돌다가 오는 소녀들도 있었다. 위안소에 새로 소녀들이 오면 일본 군인들 사이에 금세 소문이 퍼졌다. 아타라 시이노 기타하고 자신과 고양이 같은 소녀가 들어오면 소녀들은 그 소녀를 붙들고 물었다. 대구는 어떠냐? 부산은 어떠냐? 자매인 탄실과 장실도 다른 위안소에서 온 소녀들이었다. 석순 언니가 죽고 얼마 안 지나 오토상은 탄실과 장실 자매를 데리고 왔다. 둘을 하나값에 데리고 왔다고 오토상이 하하에게 하는 소리를 춘희 언니가 듣고서 소녀들에게 알려주었다. 새로운 소녀가 아무것도 모른다 싶으면 하하는 소녀들에게 말했다. 저거 모른다. 가르쳐줘라. 그러면 소녀들은 그 소녀를 붙들고 사쿠 끼우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하하가 그랬던 것처럼 사쿠를 엄지손가락에 끼워 보여주었다. 군인이 안 끼려고 하면 병이 있어서 꼭 끼고 해야 한다고 말해라. 금복 언니는 몇 번을 당부했다. 새로운 소녀들 중에는 12살 소녀도 있었다. 소녀가 입고 있던 먹물 치마에서는 고향 들판에서 나던 나물들 냄새가 났다. 냉이 냄새가, 달래 냄새가, 쑥 냄새가. 애기가 어쩌다 잡혀왔을까? 606호 주사를 맞고 늘어져 있던 금복 언니가 물었다. 샘에 물 길러 갔다가 붙잡혀 왔는데요. 한 동이를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이려고 딱 폼을 잡는데 누가 내 어깨를 딱 잡대요. 뒤돌아보니까 군인이 노려보고 있대요. 여기 어깨에 별 달고 칼 차고. 소녀가 잠꼬대를 하듯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다. 애기 이름은 뭐니? 얼근 얼굴이 누렇게 떠 비지덩어리 같은 얼굴을 손으로 긁으면서 봉해가 물었다. 영순인데요. 근데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어리나간 얼굴이던 소녀가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삐하다. 아편에 찌든 후남언니의 얼굴은 서늘하고 어두운 낯빛이었다. 위안소를 소녀들은 삐아라고 불렀다. 하하와 오토상도 일본 군인들도 중국인들도 그렇게 불렀다. 그들은 소녀들을 조센삐라고 불렀다. 삐가 중국어로 여성의 성기를 뜻한다는 걸 안 뒤로 그녀는 조센삐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었다. 조센삐는 그녀가 알고 있던 욕들 중에 가장 더럽고 역겨운 욕이었다. 삐아가 뭐 하는 덴데요? 군인들 오면 데리고 누워서 자는 데다. 연수는 일본 군인에게서 얻은 담배를 뻐끔뻐끔 피웠다. 쥐가 잡혔는지 부엌 쪽에서 찍찍 소리가 들려왔다. 군인을요? 총으로 탕 쏴 죽이면 어쩌라고 군인을 데리고 자요? 영순의 말에 동숙 언니가 웃었다. 너는 너무 어려서 안 죽일 거야. 해금의 말에 겨우 안심하는 눈치이던 영수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다. 울어도 소용없다. 그녀의 두는 초점이 여자의 얼굴에 모아진다. 김학순, 그 여자다. 수십 년 전 TV 속에서 울던 여자. 김학순, 그 여자가 어느 날 저녁에 TV에 나와 막 울었다. 밥을 먹던 그녀도 밥알을 입에 문 채 울었다. 그 여자가 우는 것을 보니까 덩달아 그렇게 눈물이 났다. 그녀는 날짜도 잊히지 않는다. 1991년 8월 14일이었다.
늘 그렇듯 혼자 TV를 보다가 자신과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살아있는 증인이 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눈물이 나고 기가 막히고 간감해서. 김학순 그 여자는 그래서 자신이 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신문기사 군데군데 붉은색 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다. 그녀는 신문지 쪼가리를 집어들고 붉은색 펜으로 밑줄 친 부분들을 소리내 읽기 시작한다. 한 문장을 연달아 읽지 못하고 언 동태를 토막내듯 끊어가면서 읽는다. 오직 나 홀몸이니 거칠 것도 없고 그 모진 삶 속에서 하느님이 오늘까지 살려둔 것은 이를 위해 살려둔 것. 죽어버리면 그만일 나 같은 여자의 비참한 일생에 무슨 관심이 있으랴. 왜 나는 남과 같이 떳떳하게 세상을 못 살아왔는지. 내가 피해자요. 그 여자를 따라 위안부였던 여자들이 하나둘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피해자요. 나도 피해자요. 나도 피해자요. 나도 피해자요. 나도 피해자요. 나도 피해자요. 한때 국가에서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그녀에게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위안부였다는 걸 증명할 사진이나 물건을 들고 동사무소나 구청, 도청을 찾아가 신고를 하면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이 된다고 했다. 등록이 되면 정부에서 생활보조금이 나온다고 했다. 그녀는 16절지 크기의 신문지 쪼가리를 집어들고 소리내 읽기 시작한다. 신문지 쪼가리 한쪽에는 늙은 여자 사진이 흑백으로 실려 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신고를 한 거야. 93년에 내 발로 도청을 찾아가 신고를 했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서. 도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것저것 묻더라고. 위안소에 정말로 다녀왔는지 확인하려고. 하기 싫은 얘기를 하려니까 영 짜증이 나고 머리가 쑤시대. 사람을 붙들어 앉혀놓고 서너 시간을 뇌리 취조하듯 질문을 해대지 뭐야. 군인을 하루에 몇 명이나 받았냐. 군인이 들어와서 군복바지는 어떻게 내렸냐. 매독에는 안 걸렸냐.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려니까 아주 환장을 하겠더라고. 내가 위안소에 안 갔다 왔으면서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서 말이야. 정부 보조금을 타려고. 병원비 대주는 자식만 있었어도 내가 신고를 안 했을 거야. 여태 숨기고 살았는데 죽을 때가 다 돼 뭐하러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겠어? 박복간 팔자 탓으로만 돌렸는데 나라에 화가 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나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따라간 게 죄라면 죄지. 위안소에서 도망쳐 나올 때 매독균을 달고 나왔잖아. 그거 고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내가 아는 이는 시집을 갔다가 남편에게 매독균을 옮기는 바람에 들통이나 쫓겨났잖아. 얼마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멀쩡하게 살다가 40안짝에 정신병이 왔잖아. 그런데 글쎄 정신병원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하더래. 그래서 갔더니 의사가 어머니만 남고 다른 가족들은 다 나가라고 하더니 혹시 매독 앓은 적이 있냐고 묻더라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나왔다지 뭐야. 매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 그 일도 참 안 됐지. 본의 아니게 아들 인생까지 망쳐놓은 셈이지 뭐야. 아들이 정신병원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가끔 발작을 하는가 봐. 의사가 얘기했을 리 없는데 아들이 애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는 하나 봐. 더러운 개군형에서 나와서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날마다 두통약을 하나 먹는데 그날은 2알을 먹었어. 신고하고 더 쓸쓸해졌어. 과거가 알려지면 조카들 시집 가는데 지장 있으니 그냥 조용히 지내라고. 큰언니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뿌리치고 신고를 했더니 언니하고 조카들이 발길을 뚝 끊더라고. 94년 정월부터 보조금 탔어. 그녀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숨기고 살았을까 싶다. 정작 그녀 자신은 70년 넘게 혼자 쉬쉬하며 살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TV에 나와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털어놓은 김학순. 그 여자도 50년이 지나서야 고백을 했다. 그녀도 따라서 고백하고 싶었다. 나도 피해자요 하고. 그때마다 그녀는 가재 손수건으로 스스로의 입을 틀어막았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만주 하얼빈까지 끌려가 그 짓을 당했다. 13살에 끌려가 그 짓을.
애기였을 때 끌려가.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말이 목구멍을 타고 치밀어 올랐지만 꾹 삼켰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가 238명이라고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한 명밖에 안 남았을까 싶어 고개를 흔드는 그녀의 귀에 시계 투침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벽에 덩그러니 걸린 시계를 바라본다. 테두리가 둥글고 검은 바늘 시계다. 시간이 없다. 새가 나뭇가지로 날아들었다 다시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영원할 것 같은 한 인간의 생애가 고작해야 그 정도일 것 같다. 어느 사이 그녀 앞에는 신문지 쪼가리들 대신 백지가 한 장 놓여 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검정 수성 사인펜이 쥐어져 있다. 그녀는 살아오는 동안 일기도 편지도 써본 적이 없다. 만주 위안소에 있을 때 그녀는 고향집으로 그렇게나 편지를 쓰고 싶었다. 하지만 고향집 주소를 모르는 데다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몰랐다. 위안소의 소녀들은 대개 그녀처럼 글자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 고향집으로 편지를 붙이지 않은 걸 그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편지에 어떻게 썼을지 뻔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는 만주에 와 있어요. 이곳에서는 아침부터 군인들이 줄을 서서 들어와요. 저는 곧 죽을 거예요. 까막눈이던 그녀는 대학교 총장집에 식모를 살러 들어갔다가 보름 만에 쫓겨나기도 했다. 주인 여자가 종이 쪽지를 들려주더니 거기에 적은 대로 장을 봐오라고 했다.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주인 여자는 그녀가 까막눈이란 걸 눈치채고는 이튿날 바로 그녀를 내쫓았다. 50살이 넘어서야 그녀는 겨우 글자를 깨쳤다.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에서 한글 쓰기 교재를 사다가 기억부터 익혀나갔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쓰기까지 꼬박 석 달이 걸렸다. 10,000번도 넘게 썼지만 어쩌다 자신의 이름을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손이 떨리고 주저되었다. 그녀는 읽는 것은 그럭저럭 하겠지만 쓰는 것은 도무지 자신이 없다. 그녀는 겨우 그렇게 쓰고는 수성 사인펜을 거둔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착한지 나쁜지 밝은지 어두운지 고집스러운지 유순한지 느린지 급한지 자신의 감정도 모르겠다. 슬픈지 기쁜지 행복한지 화가 나 있는지. 식모를 살았던 집 주인 여자들은 하나같이 그녀가 말이 없고 순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자매들은 그녀가 무뚝뚝하고 고집스럽다고 불평하고는 했다. 자매들이 수다스러운 편이었던 걸 보면 자신이 타고나기를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려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치미는 감정은 수치심이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녀에게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그리고 말을 하지 않다 보니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서 쩔쩔매던 그녀의 손가락들에 다시 힘이 들어간다. 나도 피해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야 하나 막막해하던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다. 1시간 전에 뭘 했는진 기억이 나지 않지만 70년도 더 전 일은 기억이 난다. 위안소방 천장에 매달린 알전구가 깜빡깜빡하던 것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고 들었다. 위안소에 있었던 일들을 알리고 다니는 이들을 향해서 몇 살 때 끌려갔는지 누구한테 끌려갔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분명히 되지를 못하니까. 고향 지명조차 제대로 모르는 데다 학교에 다니지를 못해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던 소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걸 고려도 않고. 수십 년이 흘러 기억들이 토막나고 뒤죽박죽 뒤섞여 버렸다는 걸 모르고. 그녀는 만주 위안소 이름은 모르지만 자기 피와 아편을 먹고 죽은 기숙 언니의 이빨이 석류알처럼 반짝이던 것은 또렷이 기억난다.
사쿠에 엉겨있던 분비물에서 나던 시큼하고 비릿하던 냄새도, 검은 깨를 뿌린 듯 주먹밥에 촘촘 박혀있던 바구미의 개수까지도, 때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추웠던 기억만, 그렇게나 추웠던 기억만 난다.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했으면 오늘날까지 살지 못했으리라. 만주 위안소에서의 일들은 그녀의 머릿속에 얼음 조각들처럼 흩어져 있다. 그 얼음 조각들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차갑고 선명하다. 말을 하는 게 어디 쉽나? 더구나 50년, 60년, 70년을 넘게 숨기고 있던 이야기를. 오죽하면 죽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조차 말을 못했을까? 그녀는 죽은 어머니에게라도 털어놓아야 살 것 같아 무덤을 찾아갔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애기 풀만 쥐어뜯다가 돌아왔다. 그녀는 만주 위안소에서의 일이라면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가도 정작 치매에 걸려 자신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면 어쩌나 싶다. 나도 피해자요. 백지에 쓴 문장을 소리내 읽던 그녀는 모든 걸 다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말을 하고 그리고 죽고 싶다.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오빠는 알았으리라. 성화이던 자매들과 다르게 오빠는 그녀에게 한 번도 시집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12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에서 가을과 겨울을 나고 다시 식물을 살러 떠나겠다는 그녀에게 오빠는 말했다.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어디냐. 81살 생일을 세고 오빠는 마밭에서 생을 마감했다. 마밭 주인에게 발견되었을 때 오빠는 밭구렁에서 얼굴을 처박고 있었다. 오빠로부터 20발짝쯤 떨어진 곳에 농약병이 구르고 있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손톱마다 피딱지가 엉겨 있었다. 오빠가 농약을 마시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칠 때 냉이와 달래와 쑥이 쑥쑥 올라왔으리란 생각을 하면 그녀는 기분이 이상하다. 80해를 살고도 하루를 더 사는 것이 그렇게 징글징글했나? 하루도 더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올케에게까지 말하지 않은 걸 보면 오빠가 참으로 지독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든다. 아무것도 모르는 올케는 그 어느 해 아버지의 제사 때 자신의 육촌 언니뻘 되는 이야기를 그녀에게 아무렇지 않게 했다. 그이도 위안부로 끌려갔다 왔다고 했다. 겨울에 눈 다 맞고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니는 걸 동기간들이 청량리 정신병원에 넣었잖아요. 올케는 김학순 그 여자가 TV에 나와 우는 것도 보았다고 했다. 정신대에 갔다 온 여자들 보고 일본에서는 장사하러 나온 여자라고 한다면서요? 올케는 위안부를 정신대라고 했다. 장사요? 몸 파는 장사지 뭔 장사겠어요? 그랬으면 TV에 나와 그리 울지도 못하겠지요. 듣자니까 기생들도 돈 벌러 갔다는걸요? 만주 위안소에는 기생 출신인 소녀들도 어쩌다가 있었다. 향숙처럼 권번 출신인 소녀들도. 향숙은 자신이 가는 곳이 요리집 같은 곳인 줄 알고 왔다. 하루에 군인을 10명이고 20명이고 받아야 하는 곳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무런 여자들이 제 발로 생지옥을 갔겠어요? 생지옥이요? 12살짜리가 뭘 알고 따라갔겠어요. 12살짜리도 있었대요? 동태포에 밀가루 반죽을 입히던 올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어린 게 뭘 알고 돈 벌게 해준다고 어른이 꼬드기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쫄랑쫄랑 따라갔겠지요. 그녀는 자신이 위안소에 다녀온 것을 올케가 눈치챌까 싶어 더는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향숙은 살아서 돌아왔을까? 향숙의 일본 이름은 유리코로 그것은 죽은 기숙 언니의 일본 이름이기도 했다. 기숙 언니가 죽고 얼마 안 있어 오토상이 데리고 온 향숙에게 하하는 말했다. 오늘부터 네 이름은 유리코다. 하하는 그렇게 죽은 소녀의 이름을 새로운 소녀에게 물려주기도 했다. 죽은 소녀의 몸에서 벗긴 옷을 살아있는 소녀의 몸에 대물려 입히듯. 전투에 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불구가 된 군인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소녀들의 몸에 다녀가는 일본 군인들은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났다. 복자 언니는 방에 누워서도 일본군들이 어디서 몰려오는지 훤히 알았다. 동쪽에서 군인이 많이 온다. 그러고 나면 동쪽에서 정말로 군인들이 몰려왔다. 일본 군인들은 남쪽뿐만 아니라 동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몰려왔다. 일본 군인들의 숫자가 수백, 수천 명 무섭게 늘어나는 동안 소녀들의 숫자는 32명에서 39명으로 겨우 7명 늘어났다. 70명 가까이 군인이 다녀간 다음 날 그녀가 사쿠 가든의 알루미늄 통을 들고 세면실로 갔을 때 향숙이 혼자 사쿠를 씻고 있었다. 그녀는 향숙과 멀찍이 떨어져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래가 칼로 난도질을 당한 듯 욱신거리고 따가웠다. 소변이 마려웠지만 오줌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몸에 다녀간 군인들 숫자를 그녀는 68명까지 세다가 말았다. 향숙이 흘끔 쳐다보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다. 자신에게 특별히 나쁘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녀는 향숙을 멀리했다. 향숙을 볼 때마다 유리코라는 일본 이름과 함께 죽은 기숙 언니가 떠올라서였다. 하하나 일본 군인들이 유리코를 부를 때면 죽은 기숙 언니를 부르는 것 같았다. 알루미늄 통을 뒤집어 그 안에 사쿠들을 쏟는 그녀에게 향숙이 말을 건네왔다. 아침 먹으러 안 왔던데 못 일어났어? 다카시가 놓고 간 카즈메가 있는데 배고프면 줄까? 다카시는 간혹 향숙을 찾아오는 일본 군인이었다. 자신의 사쿠를 다 씻은 향숙이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발 앞에 널린 사쿠를 씻어 알루미늄 통 속에 담았다. 다카시가 그러는데 일본 군인들도 불쌍하대. 사쿠를 씻으면서 일본 군인들을 동정하는 향숙이 그녀는 이해가 안 되었다. 일본 군인들도 우리처럼 부모 형제하고 생이별하고 목숨을 버리러 만주까지 왔대. 어제는 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더라. 죽지 말라고. 어떻게든 살아서 엄마가 있는 조선에 돌아가라고. 만주 위안소에 있던 7년 동안 그녀의 몸에 다녀간 일본 군인은 어림잡아 3만 명이었다. 3만 명에 달하는 군인 중 그녀에게 그렇게 말해준 군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죽지 말라고. 어떻게든 살아서 조선에 돌아가라고. 안방 창문을 등지고 앉은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검정색 폴더형 핸드폰이다. 용도를 모르는 물건인 듯 한참을 만지작거리다 폴더를 연다. 액정 화면은 먹지처럼 검다. 엄지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누르자 멜로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진다. 오빠 집 전화번호를 까맣게 잊은 줄 알았는데 기억이 난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숫자 버튼을 누른다. 딩동 소리가 연속해서 울린다. 메시지가 수신되는 소리다.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그녀가 전원을 꺼놓은 동안 수신되지 못하고 떠돌던 메시지들이다. 그녀는 다급히 핸드폰 전원을 끈다. 그녀가 핸드폰 전원을 꺼두는 이유는 모르는 곳에서 걸려오는 전화들 때문이다. 오빠와 여동생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녀의 핸드폰으로 불쑥 전화를 걸어올 때가 있다.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숨어있다가 들킨 것처럼 극심한 공포감이 밀려든다. 호적을 다시 살리느라 애를 먹었던 걸 생각하면 그녀는 진절머리가 난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호적을 살리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던 날 밤 그녀는 당장 오늘 밤 죽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호적이 없는 시신은 죽어도 문제였다. 아무데나 갔다가 파묻지도 못하고 화장터에 데려가 태우지도 못했다. 주민등록상 태어난 연도와 날짜도 실제와 다르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난 지 1년이나 지나서야 그녀의 출생신고를 했다. 주민등록상으로 그녀는 11월생이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음력 6월 초하루에 태어났다고 했다. 그녀를 낳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새벽빛이 문풍지에 번져오고 있었다고.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되찾은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그녀는 속이 상한다. 새삼스레 이 세상에 달랑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녀는 딸이 하나 있었으면 싶다. 부산에서 식모살이를 할 때 그녀를 쫓아다니던 총각이 있었다. 남자라면 몸서리가 쳐졌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면 그 남자와 살림이라는 걸 차려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아보았다. 산부인과에서는 그녀에게 다른 소리는 하지 않고 자궁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애를 낳기 어려울 거라고 했다. 자신이 만주라는 데를 다녀왔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그녀는 총각 모르게 부산을 떠나왔다. 월경은 마흔 안 되어 끊어졌다. 월경이 끊어질 즈음 아래가 통째로 쏟아지는 것처럼 무겁고 퉁퉁 부었다. 서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힘들어 그녀는 식모 살던 집을 나왔다. 아래가 붓기 시작하면 허리를 굽히지도 펴지도 못했다. 호박을 삶아 먹고 잉어를 고아 먹고 한약방에서 약도 지어다 먹었지만 낫지 않았다. 기와장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깨진 기와장 조각을 구해다 그걸로 아랫배를 찜질했지만 그때뿐이었다. TV에서 사람들이 싸우거나 총소리만 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얼른 채널을 돌렸다. 누가 노래하는 것도 시끄럽고 노는 것도 싫고 다 싫었다. 경산 하양에 찜질로 여자들 병을 고치는 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내려가 석 달을 있다 오기도 했다. 온돌 방 바닥에 굵은 소금을 뿌린 뒤 솔잎을 푹신푹신하게 깔고 가마니를 덮었다. 그 위에 사람을 눕히고는 목부터 발끝까지 또 가마니를 덮었다. 온돌방이 절절 끓도록 하루 종일 장작을 떼어대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나 사람을 꺼내주었다. 찜질을 한 지 닷새째 되던 날 그녀의 몸 여기저기서 살점이 저절로 툭툭 떨어지고 고름처럼 누런 진물이 찔끔찔끔 나왔다. 그 집에는 그녀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와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한 여자도 자신처럼 위안부였을 것 같다. 울산이 고향이라던 그 여자는 정작 경상도 말은 안 쓰고 서울 말과 강원도 말과 일본 말을 섞어 썼다. 그 여자는 그녀에게 한탄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했다. 어려서 일본에 돈 벌러 갔다가 병신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만날 쫓기는 심정이야. 혼자 가만히 있다가도 심장이 벌벌벌 떨려. 그럴 때는 막걸리라도 한 사발 마셔야지 그만 딱 죽을 것 같아. 언제부턴가 막걸리가 저녁이야.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대니까 덴뿌라 공장에 다니는 여자가 그러대. 그거 우라병이라고. 서울 이촌동에서 대대로 한약방을 하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할 때 그 집 영감이 재미로 그녀의 사주를 풀이해준 적이 있었다. 영감은 직맥뿐 아니라 관상과 사주팔자를 두루두루 살펴 한약을 지었다. 그녀에게 한약방 단심부름을 시키곤 하던 영감이 한 번은 그녀에게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을 물어왔다. 그녀는 음력 6월 초하루로 날이 밝아올 즈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50살을 훌쩍 넘어 있었다. 영감님은 그녀가 미시생으로 융통성은 없으나 진실하고 모성애가 깊은 여성상이라고 했다.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의붓 자식도 제 속으로 난 자식처럼 애지중지 품어 키울 모성애라고. 그녀는 속으로 그렇다면 자신에게 어째서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것인지 반문했다. 모성애를 타고났으면 그 모성애를 나누어줄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모성애와 자식복은 별개인가. 그렇다면 자식복 없는 모성애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아닌가. 그녀도 임신을 한 적이 있었다. 초경을 하고 바로였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을 한 줄 몰랐다. 일주일마다 있던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근육안이 놓아주는 주사를 맞고 피덩이를 가랑이로 쏟았다. 피덩이가 그녀는 눈에 선하다. 인간의 형상을 한 피덩이였다. 피덩어리가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갈 때 자궁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장롱 서랍을 닫고 돌아서는 그녀의 손에 검정색 장지갑이 들려 있다. 그녀는 장지갑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든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방바닥에 전시하듯 놓는다. 새마을 금고통장,
나무도장, 주민등록증, 둘둘 말아 노란 고무줄로 감은 10,000원짜리 뭉치, 옷가락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들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라본다. 통장을 집어들고 낱장들을 넘긴다. 1장, 2장, 3장, 4장.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모은 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자신이 의지할 거라고는 통장에 든 돈뿐이라는 게 서글프면서도 낯설다. 얼마나 들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그녀는 통장에 든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를 몇 번이고 확인한다. 수원에서 전세금 3천만 원을 날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막막하지 않으리라. 첫째 여동생에게 꾸어준 돈을 제대로 받기만 했어도. 여동생들은 급할 때 그녀에게 돈을 융통에 쓰고는 했다. 그녀가 내내 식모살이를 한 데다 혼자 몸이라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이자를 손해보면서까지 정기적금을 깨 돈을 빌려준다는 걸 모르고 변변한 겨울 외투 한 벌 못 사 입고 영양크림 하나 못 사 바르고 모은 돈이라는 걸. 나이가 60살이 넘으니까 어느 집에서도 선뜻 그녀를 식모로 들이려 하지 않았다. 식당에서도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목걸이에 라벨을 붙이는 일이었다. 종일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하다 보니 소화도 잘 안 되고 손은 손대로 숟가락을 들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녀는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이 다 쓰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걸 알지만 최대한 아껴 쓴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는 돈이 있어야 하니까. 당장 평택 조카가 양옥집 전세를 빼버리면 새들어 살 집을 구하러 다녀야 한다. TV에 위안부였던 여자들이 나올 때마다 그녀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궁금했다. 막상 알고 나면 속이 상해 잠까지 설치면서도 안 해본 일이 없는데도 변변한 전셋집 하나 못 구하고 살고 있거나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거나 부업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어서 위안부였던 여자들은 대부분 그녀와 마찬가지로 식모살이를 하거나 식당 일을 하거나 행상을 해서 먹고 살았다. 버린 몸이라는 절망감에 몸 파는 대로 흘러든 여자들도 덜어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다. 그녀는 도무지 불안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점심도 거르고 양옥집을 나서지만 혹시나 동사무소 사람들과 맞닥뜨릴까봐 골목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겠다. 골목을 걸어가는 그녀의 눈에 활짝 열린 대문이 들어온다. 버리고 간 세간들이 어수선하게 널린 마당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그녀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대문으로 다가간다. 녹슬고 부식된 손잡이를 움켜잡고 대문을 끌어당긴다. 쇠된 비명을 지르면서 닫힌 대문은 그러나 그녀가 손을 놓자마자 도로 열린다. 그녀는 대문을 다시 꼭 닫는다. 손을 놓으면 도로 열릴 게 뻔해 손잡이를 움켜잡고 마냥 그러고 서 있다. 그녀는 아무리 빈집이어도 대문이 열려 있으면 모른 척 지나치지 못한다. 대문을 닫아주고 나서야 지나간다. 그녀가 그러는 것은 집에도 영혼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유의 분위기와 기운, 냄새가 그녀는 그 집의 영혼 같다. 어떤 영혼은 환하고 어떤 영혼은 고요하고 어떤 영혼은 쓸쓸하고 어떤 영혼은 의기소침하다. 빈집 대문을 닫아줄 때마다 그녀는 일평생 살던 집을 영원히 떠나는 심정이다. 대문 손잡이를 놓고 돌아서는데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잘못 들은 거겠지 하면서도 그녀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다. 웬 사내가 그녀를 향해 웃고 있다. 누군가 했더니 정기검침원이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왜 여기 계시냐고요? 그는 그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기라도 한 듯 거듭 묻는다. 혹시 집을 찾으세요? 집이요? 집이요?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가만가만 흔든다. 할머니 집은 저기잖아요. 그가 손으로 그녀의 어깨 너머를 가리킨다. 저기요? 저기요? 왜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려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집을 그가 어떻게 알까 싶어 입을 다물어 버린다.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전기검침원 때문에 쫓기는 심정으로 골목을 걸어가던 그녀의 발 앞에 무엇인가가 툭 떨어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본다. 스레이트 지붕 위를 서성이는 비둘기가 그녀의 눈에 들어온다. 방금 그녀의 발 앞에 떨어진 것은 비둘기 알이다. 깨진 껍질 조각들과 흰자, 터진 노른자를 훑던 그녀의 눈동자가 연못처럼 고요해진다. 알이 저절로 굴러 떨어진 걸까? 아니면 비둘기가 불이나 발로 밀어서 떨어뜨린 걸까?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책들이 무게감이 있어서 읽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재구성한 거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기에 다른 책들보다 쉽게 잘 넘어가고 끝까지 그래도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 새로운 경험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디오북으로 녹음한다는 것이 쉽진 않았는데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아픈 역사를 보다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걸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어린 소녀들이 너무 무자비한 대접을 받은 거, 진짜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은 거, 너무 분노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나방이 죽었을 때 개미들이 물어뜯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당했던 군인들이 몰려와서 자기네를 겁탈하고 그랬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서 그 개미를 짓밟아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에서 얼마나 매 순간 매 장면에서 진저리를 치셨을까 그런 생각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소리를 더 크게 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제 진짜 몇 분 안 계시다는데 모든 분이 다 돌아가셔도 우리 자식들이나 그 후의 손주들까지도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못이 아닌데도 그 할머니들이 세상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많은 약자들과 피해자들이 세상에 그들의 피해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혹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시선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들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인간 취급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네. 진짜 욕이 너무 나와서. 지금 우리 조카가 이제 6학년 12살인데 이 부분 읽으면서 딱 조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우리 큰 조카가 이제 중학생 3학년인데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아직 진짜 뭐 모르는 뭐 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못 받고 그냥 전혀 모르는 정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일본이 저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게 심하게 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더 심했구나. 정말 참 술 취했으면 욕 많이 했을 텐데. 전 2번 읽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쭉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게 되더라고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화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세상에 모든 한 명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사실을
밝혀주시기까지 수고 많으셨다고 한마디 하려고 그것만 생각하고 왔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더러울 수 있는지 상상하는 걸 그만두게 할 만큼 초월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2차 가해에 대한 거랑 피해자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여자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잖아요. 피해자가 말을 못할 이유 같은 걸 말을 꺼내기까지 어려운 점들을 아직까지도 2차 가해가 사라지지도 않았고 2차 가해의 위험에 대한 걸 사람들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게 그냥 너무 먼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얘기처럼 느껴지니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저희 중학생 딸과 아들과 함께 읽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들 앞에서 낭독을 연습을 했죠. 근데 딱 그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엄마 나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같은 마음이었어요. 읽는 저도 그렇고 듣는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실은 더 전하고 싶은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 장면들을 제가 전하다 보면 너무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할까봐 그 장면은 낭독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할지언정 이 책은 모두가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너무 슬펐고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아직까지 그 고통을 못 잊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되게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아서 울컥했어요. 일본이 사과를 했다고 해도 계속 미안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된 아픔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직접 겪은 것도 아닌데 온몸 구석구석에 새겨진 듯 그 과거로부터의 시간이 아파옵니다. 한 명을 읽으면서 그때의 고통이 제거된 듯 아파서 세상 사람들이 남일인 듯 이 한 명을 외면하려는 현실이 화도 납니다. 저는 모든 한 명을 담아두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저희 마음도 함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